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효진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는 미술품 수장센터로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의 보존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로 세계로 전시는 1970년대 후반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 수집의 출발점을 되짚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1980, 90년대에 수집된 다양한 국적의 해외 작가 96명의 조각, 회화, 드로잉, 판화 등 104점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관람객에게 공개되는 초창기 수집 작품과 마지막으로 전시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장고 밖으로 벗어나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도 상당수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맞아 국제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미술계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해외 미술의 국내 유입도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90년대까지 국내 모두에서 두드러졌던 세계화 현상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제미술 소장품이 수집된 맥락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하거나 되새겨야 할 정보를 담고자 했습니다. 미술로 세계로라는 전시 제목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개회선언에 앞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면서 한국어로 외친 구호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시의 언론 자료와 전시, 소장품 자료를 엮어서 한국 방문 해외미술, 미술교육, 미술교류, 그림으로 보는 세계,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미술, 세계를 보는 창, 5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 구성과 전시 작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시 관람에 앞서 영상을 훑어보시면 시대적인 배경과 소장품별 수집 계기, 그 의의 등 전시에 대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한국 방문 해외미술에서는 해외 작가가 받았던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재료와 기법, 한국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해외 작가의 기증작이 출품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 워커 호워드, 마누엘 발데모어 모두 국내에서 한국의 인상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열고 출품작을 미술관에 기증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처드 프랭클린은 1970년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환교수로 한국을 방문했던 작가입니다. 미국 풀브라이트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면서 그는 자신의 화구와 미술 재료를 모두 뉴욕의 작업실에 두고 옵니다. 모든 재료를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는 한국에 체류하는 3년여의 기간 동안 한국적인 재료의 표현과 탐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작품 경쾌한 항해에서 리처드 프랭클린은 한국적인 재료인 한지와 대나무, 실 등을 사용했습니다. 한지 안으로 대나무의 얇은 살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실로 엮어서 종이와 대나무살 그리고 실이 하나의 면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한 것이죠. 화면 중앙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대나무의 선은 배의 돛을 연상시키면서 율동감을 자아냅니다. 이 작품은 197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리처드 프랭클린의 개인전 이후 작가가 미술관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마누엘 발데모어는 회화와 조각, 판화,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한 필리핀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유네스코가 발행하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크리스마스 실 이미지에 17년 연속으로 채택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온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 들녘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채화는 일반적인 종이나 캔버스 천이 아닌 비단 위에 채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또한 그림의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낙방까지 찍혀 있죠. 작가는 이처럼 전통적인 한국화 기법을 빌려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한국의 농촌을 여유로우면서도 정감 있는 풍경으로 묘사한 이 작품은 1981년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작가 개인전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습니다. 2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부 미술교류에서는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미술의 국제교류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한계를 작품을 통해 살펴봅니다. 초기 국제미술품 수집은 언론사 간의 해외 교류나 외교 관계 또는 개인 간 친분, 교류 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했는데요.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해외미술 작품 수집에 큰 영향을 미친 사단법인 현대미술관의 활동과 미술인들의 관계를 통해 수집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초기에는 도시와 일상의 풍경, 주변 인물들을 실물 크기로 그린 대형 초상화 작업을 했던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실내 풍경, 수영장, 샤워하는 모습 등을 특유의 중립적인 시선으로 담은 회화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초에는 여러 장의 사진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포토콜라주 작업에 열중했는데요. 이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전 작업 가운데 그 시기에만 국한된 것으로 독특하게 여겨집니다. 이 작품 레일이 있는 그랜드 캐년 남쪽 끝도 호크니의 포토콜라주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호크니는 미국의 거대한 협곡 그랜드 캐년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촬영해 이어붙여서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풍경 사진이 파노라마 형태로 넓게 펼쳐진 것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각 사진에 담긴 이미지들이 서로 조금씩 어긋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마다 높이와 각도가 약간씩 다르게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풍경을 볼 때 하나의 각도에서 하나의 시점으로만 바라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순간에 걸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종합한 이미지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하나의 각도에서만 바라본 표면적인 풍경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가 풍경 속을 찬찬히 거닐고 있는 듯 시간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순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속된 사진들의 미묘한 차이를 따라가며 그랜드 캐년의 풍경을 훑어보면 마치 어느샌가 우리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 광대한 협곡 위를 거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이 작품은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가 미술관에 기증한 6점의 해외미술품 가운데 한 점입니다. 요제프 보이스는 예술의 의미와 역할, 실천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해프닝과 드로잉, 조각과 판화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획기적인 작업을 선보였던 작가입니다. 또한 백남준의 예술적 동지로도 유명한데요. 요제프 보이스와 백남준은 삶과 예술에 대해 공감하고 교류하며 각자의 예술 지평을 넓히고 확립시키는 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이 작품 보이스, 백카드는 1963년 백남준이 독일의 부퍼탈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음악의 전시, 전자텔레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열었던 첫 번째 비디오 아트 전시 첫날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백남준은 이 전시에 설치했던 4대의 피아노 가운데 한 피아노에 문짝과 해머를 떼어내고 뒷면이 바닥에 닿도록 눕혀서 관람객들이 피아노 위에 올라가 걷거나 뛰면서 발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전시 개막일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요제프 보이스가 예고 없이 나타나 도끼로 이 피아노를 산산조각 내는 즉흥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보이스 백카드는 이날을 기록한 사진을 앨범 속지처럼 구성해서 붙인 작품입니다. 백남준과 요제프 보이스가 귀옛말을 나누는 모습,
각자의 표정과 동작이 대조와 또 조화를 이루는 이 작품은 열정과 활력이 넘치던 당시의 장면을 감각적으로 배치해 보여줍니다. 불가리아 출신의 대지미술가 크리스토는 그의 아내 장클로드와 더불어 오브제에서 건축물, 자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천으로 씌워 포장하는 작업으로 유명한데요. 1969년부터는 아내인 장클로드와 함께 거대한 규모의 장막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70년부터 72년까지 약 2년간 미국 콜로라도주의 라이플 계곡에 주홍색의 장막을 들이우는 설치 작업을 기획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 설치 작업의 계획을 보여주는 드로잉입니다. 크리스토는 설치 작업을 할 때 매우 면밀하게 계획하고 그 구상을 드로잉에 반영시켰습니다. 덕분에 그의 드로잉은 실제 결과물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도 하는데요. 이 계곡 장막의 드로잉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된 천을 종이에 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도 면밀하게 계획된 계곡 장막 프로젝트는 1972년 8월 10일 무게 4톤에 이르는 나일론 막을 지상 100m 높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뜨리며 실현되었는데요. 무려 2년에 걸쳐 준비된 이 장막은 설치된 지 28시간 만에 철거돼서 지금은 이 드로잉 작업과 더불어 사진, 영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A Valley Curtain이라는 이 작품의 영문명을 검색하시면 실제 장막 프로젝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전 시에 출품된 로버트 라우셴버그의 팀, 앤디 워홀의 자화상 2점과 더불어 1987년 백남준의 주선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4점의 소장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준상 당시 학예연구실장의 회고에 따르면 4점에 20만 달러였던 것을 백남준이 나서서 12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부) 그림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많은 양의 판화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또한 동아일보 주간의 국제 판화 비엔날레 전개와 이를 계기로 수집한 판화를 토대로 한국 미술의 국제화 과정에서 판화 전시가 지닌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1986년 프랑스 평론가 피에르 위까르가 기증한 프랑스 작가의 석판화 모음집을 통해 1980년대 성행했던 판화 전시가 유럽의 이국적인 풍광과 서양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 아이즈피리는 프랑스 태생의 미술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탄탄한 구성력과 자유분방한 색채가 도드라집니다. 1955년에 그려진 정물을 먼저 보시면 탁자와 그 위에 놓인 정물을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린 유화인데요. 탁자의 배경이 되는 화면이 아래 위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여주는 한편 하늘색과 주황색의 보색 대비와 강렬한 색상의 붓터치로 비정형화된 정물의 형태를 매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반면 석판화 작품인 꽃은 유화에 비해 구도와 색채 표현이 매우 분명한데요. 꽃의 형태와 색상 또한 장식적이죠. 이런 차이점은 바로 석판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원안을 고정하고 찍어내야 하는 특성상 꽃의 형태를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도안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꽃들은 푸른색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고 있죠. 폴 아이즈피리의 이 두 작품은 꽃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서로 다른 기법으로 표현할 때 화면 구성과 연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며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 알렉산드라 헤세커는 캐나다 캘거리의 엘버타 미술 디자인 학교를 졸업한 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작들은 강렬한 명암 대비를 특징으로 하는 작은 크기의 작품이었지만 1970년대부터는 유머러스하고도 풍자적인 특유의 연작들을 선보입니다. 특히 거대한 자연을 배경으로 훈련받은 강아지를 표현한
강아지 쇼 연작은 인간의 고립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풍자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이 연작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강아지 산책 연작으로 전환됩니다. 앞선 연작과 달리 이 강아지 산책 연작들 속에서는 전원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 작품 지난 여름에도 이런 분위기가 무척 강조되어 있는데요. 화면의 한가운데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벌판에 서 있는 이들의 뒤로는 낮은 숲이 배경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묘사된 이 배경은 실제 풍경이라기보다는 반쯤은 추상적인 공간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공간은 무척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죠. 이 공간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3마리의 강아지는 어딘가로 향하는 대신 각기 다른 방향을 응시한 채 부유하듯 서 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추상적인 공간 속에 떠있는 현실의 파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83년에 열린 제4회 서울 국제판화 비엔날레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4부)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개회선언으로 외친 구호로 국제무대로 발돋움을 시작한 한국 현대미술을 상징합니다. 당시 올림픽 부대 행사로 열렸던 세계현대미술제에서 국제현대회화전을 개최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회화 전시와 올림픽공원 야외조각 심포지엄 참여 작가들로부터 조각 39점과 대형 회화 62점을 기증받았습니다. 당시 기증받은 회화와 조각을 1990년 지방 순회 전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며 세계현대미술제의 의의와 기증받은 작품들의 미술사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 제니 왓슨은 1973년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개념미술과 페미니즘, 재기발랄한 펑키함이 녹아든 작업 세계를 선보이며 현대미술 작가로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은유적인 회화는 그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미술관을 위한 작품은 1987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검은 옷을 입은 소녀가 마치 죽은 것처럼 누워있죠. 시체 검시소에 안치된 시신처럼 표현된 이 소녀의 몸 아래는 식별표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식별표에는 작가의 출신, 생년월일과 신체 정보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1970, 80년대 호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펑크 문화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제니 왓슨은 여성을 주제로 한 작업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게 되었는데요. 문학이나 영화, TV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들을 등장시킨 그의 작업은 점차 자전적인 캐릭터를 이용한 회화로 발전합니다. 또한 내면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이미지에 텍스트를 도입하게 되죠. 하지만 불규칙한 글자와 이미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서툰 표현은 의사소통의 목적과 표현 수단인 언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전제로 합니다. 작가는 미술관을 위한 작품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미술관과 소장품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클로드 비알라는 1970년대 프랑스의 아방가르드 그룹이었던 슈포르 슈르파스의 창시자이자 대표 작가입니다. 슈포르 슈르파스는 회화의 목적이 회화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비중을 둔 작업을 전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로드 비알라는 캔버스에서 나무 틀을 떼어내고 일상에서 얻은 천들을 화폭으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사각형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고정관념을 깨버린 그는 1966년부터 한 가지 무늬만으로 화면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 무제는 이런 반복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의 바탕은 단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무늬는 붓자국의 변화가 보이도록 거칠고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죠. 이 반복된 패턴은 틀이 없는 캔버스 천 위에 그려짐으로써 액자의 틀에 갇히는 대신 그림이 설치된 공간 속으로 확장되며 뻗어나갑니다. 동일한 무늬를 반복해 그리는 클로드 비알라의 이런 작업 방식은 색채나 재료를 변형하거나 밧줄, 그물 같은 오브제를 이용하는 기법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파리 출신의 화가이자 조각가 파나가인 장 메사지에는 세계 각지에서 15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며 각종 국제전시에서 명성을 얻었던 작가입니다. 그는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한 문화예술 행사였던 세계 현대미술제 국제현대회화전에도 7점의 작품을 출품했는데요. 이 작품도 당시 출품했던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는 장 메사지에가 1950년대부터 추구해왔던 화풍이 엿보입니다. 빛의 효과를 중시한 투명하고 자유분방한 화면 연출과 강렬한 색채의 대비, 율동감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르네상스의 대가 티에폴로와 후기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를 작품의 제목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점이 매우 독특한데요. 작가는 이 작품 이외에도 지오토나 프란체스코 고야 같은 미술사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이름을 착용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가의 작품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류 미술사에 대한 일종의 냉소를 표현한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장 메사지에의 추상화는 조형적 실험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목격자로서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는 유럽의 사회변혁 운동이었던 68 혁명을 전후해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변모해가는지 관심을 갖고 그 변화를 작품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장 메사지에는 이 작품을 비롯해 세계현대미술제 국제현대회화전에 출품했던 7점의 회화 이외에도 올림픽공원의 대형 석재 타일화인 봄의 제전을 제작해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브는 미술,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국제미술교류가 확장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199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 수집 양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게오르그 바젤리츠, 마르쿠스 리페르츠와 같은 독일 신표현주의, 엔조 쿠키 등 이탈리아 트랜스 아방가르드, 클로드 비알라 등 슈포르 슈르파스, 도널드 저드와 미니멀리즘, 팝아트, 오바트 등을 대표하는 소장품을 통해 서양 현대미술사의 다채로운 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조지 시걸은 1962년 시드니의 제니스 화랑에서 열린 새로운 사실주의 전시에서 일상의 한 장면을 담아낸 석고 조각을 선보이면서 팝아트 작가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석고는 조각가들이 습작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이런 석고를 주재료로 하는 그의 작업 방식은 꽤나 독특합니다. 우선 정형외과에서 깁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붕대를 석고 가루를 넣은 물에 적신 뒤 그 붕대를 실제 모델의 몸에 감아 굳게 만든 다음 떼어냅니다. 이 과정을 몸 전체에 걸쳐 반복하면 모델의 전체 모형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조지 시걸은 이 붕대들을 모두 결합해 실물 크기의 석고 조각품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의 속은 텅 비어있는 껍질 같았습니다. 반면 실제 모델의 몸에 붕대를 감아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의 크기는 실물보다 거대하고 어딘가 무거운 인상을 주었죠. 조지 시걸의 이런 조각상들은 건널목에 서 있거나 지하철에서 상념에 잠겨 있거나 커피숍에 앉아 있는 등 주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고립과 고독을 주제로 한 다른 작업들과 달리 지금 보시는 작품 침대 위의 소녀 3은 개인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조각의 제작 방식도 이전의 작업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전에는 실물을 감싼 붕대들을 결합해 완성된 조각품으로 만들었다면 이 작품을 만들 때는 그렇게 결합된 붕대들을 틀로 사용했습니다. 즉,
붕대로 만들어진 틀 안에 다시 석고를 부어 조각의 형상을 만드는 내부 주조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방식은 좀 더 사실적이고 섬세한 인체 표현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덕분에 이전의 작업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비율의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지 시걸은 1970년대 초반 이 작품을 비롯해 침대 위의 인물, 소녀 또는 남녀의 형상을 연작으로 제작했습니다. 엔조 쿠키는 1980년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트랜스 아방가르드의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당시 유행하던 아방가르드 사조를 넘어서 전통적인 구상 회화로의 복귀와 회화의 서술성을 회복하고자 했죠. 이들의 작품에는 논리나 감각보다는 감성과 직관으로 이해되는 은유적인 내용들이 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1993년 대전 세계박람회 엑스포에 출품되었던 이 작품은 환경 보존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화면을 배경으로 거대한 두 개의 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손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화면의 상단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 안에는 동그란 두 개의 원 같은 것이 올려져 있죠. 단순해 보이지만 작가 특유의 드라마가 살아있는 이 작품은 관람객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하고 질문하게 하면서 예술의 차원에서 환경과 자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벽면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의 현황을 한눈에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입니다. 1971년 700만 원에서 시작해 2005년 45억에 이르기까지 연간 소장품의 구입 예산의 흐름과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에서 구입과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인포그래픽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 터치스크린 영상은 58개국 448명에 이르는 해외 소장 작가들의 국가별 소장 현황과 함께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들의 국적과 작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미술로 세계로 전시 관람을 위한 전시 구성과 작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전시는 1980, 90년대를 관통했던 세계화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국제미술 소장품의 수집 배경과 의의를 찾아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수집한 국립현대미술관 국제미술 소장품이 동시대의 현대미술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집중했다면 90년대까지는 세계화라는 열망에 따른 양적 확장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품이 미술관에 들어오게 된 수집 배경과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수장고 밖으로 나온 작품들과 만나고 오래전 TV뉴스나 신문기사, 자료를 엮은 전시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